이소크라테스 인문학 연구소에서 제공을 하는 몽테뉴의 에세 해설 제1권 제4장입니다. 정념의 진짜 대상을 놓쳤을 때 영혼은 어떻게 그 정념을 엉뚱한 것에 풀어놓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그 정념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어렵게 느껴지지만 제목은 쉽게 표현을 하면 인간이 자기 화를 엉뚱한 곳에 푸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정념, 이 빠시용이라는 말은 아주 강렬한 욕구 내지는 욕망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정신적인 욕구일 수도 있고 육체적인 욕구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몽테뉴가 정념이라는 말을 사용을 할 때는 철학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어떤 행동을 하게끔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정신적인 힘,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정념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풍을 앓는 귀인이 있습니다. 이 귀인이라는 말은 이제 뭐 귀족 같은 사람이겠죠. 이 사람이 통풍을 앓게 되기에는 순대나 햄, 뭐 소 혓바닥 같은 것을 좋아했을 것이고, 그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결국은 통풍을 앓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라면 자기가 좋아하던 식재료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을 것 같습니다. 통풍은 저는 알아보진 않았지만 통풍은 굉장히 아프다 그러죠. 바람만 불어도 아파서 통풍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마도 자기가 좋아했던 음식을 먹어서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러한 식재료를 보면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던 음식에 화풀이를 한다고 해서 화가 풀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마치 목표 없이 휘두른 팔이 허공을 가르면 고통만 주죠. 우리가 이제 팔을 갖다가 크게 휘두르면 팔만 아프지 않습니까? 화풀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고통만 가중되고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일찍이 그 플루타르코스는 이런 현상을 원숭이나 강아지에게 애착을 갖는 사람들을 들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몽테뉴의 글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그러한 단골 인물이 바로 이 플루타르코스죠. 플루타르코스의 글쓰기 방식이라든지 주제를 다루는 방식, 이런 것들을 몽테뉴가 상당히 따라하고 있기 때문에 플루타르코스는 아주 훌륭한 몽테뉴의 글쓰기 모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플루타르코스의 글에서 상당히 많은 그런 인용을 하고 있는 것도 이런 영향력을 우리가 이제 짚어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플루타르코스의 이제 원숭이나 강아지에게 애착을 갖는 사람들을 들어서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대상에게 자기 애정을 쏟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이야기했죠. 물론 오늘날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강아지에게 애착을 갖는다, 이제 강아지를 좋아하시고 또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뭐가 이상하냐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고대 시대를 놓고 봤을 때 아마도 플루타르코스는 사람에게 애착을 갖는 것이 맞는데 원숭이나 강아지에게 애착을 갖는 사람들은 조금 대상이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거는 이제 고대의 주장인 만큼 시대적인 상황을 어느 정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잘못된 애정을 쏟는 것을 우리가 수정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몽테뉴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 행동을 하지 않기, 65페이지에 나오는 문구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격정에 빠진 영혼은 뭔가 행동을 해야 한다고 압박을 받기 마련이죠. 저도 성격이 굉장히 급한 편이라 이 격정에 빠진 영혼이 뭔가 성급하게 내가 행동을 해야겠다라고 압박을 느끼는 그런 느낌은 저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건데 보통 이제 격정에 빠진 영혼, 뭐 아무리 침착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격정에 빠질 때가 있죠. 그러면 차분하게 앉아서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뭔가 행동을 해야 한다고 압박을 받기 마련인데 그러다 보면 평상시에 자기 신념에 위배되는 행동까지 해가며 자신을 속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차라리 가만히 있는 편이 더 현명할지도 모른다라고 몽테뉴는 이야기합니다. 자, 이어서
그는 우리 정신의 무절제를 보여주는 그런 예들을 나열을 합니다. 여러 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주목할 만한 예를 몇 가지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크세르크세스 왕의 일화가 나오죠. 자, 크세르크세스는 헤로도토스의 역사 제7권 35절에 등장을 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영화 300이라는 영화에 보면 거기에 이제 그 페르시아의 군주로 등장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크세르크세스 왕입니다. 물론 이제 그 영화 자체가 300이라는 영화에서는 지나치게 크세르크세스를 갖다가 어떤 비인간적인 그런 사람처럼 이렇게 묘사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반발이 있었다, 이런 이제 후일담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이상한 사람은 아니었겠죠. 어쨌든 페르시아의 아주 강력한 왕으로서 이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가 이 그리스 원정, 우리 이제 그리스라고 이야기하지만 고대에는 헬라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헬라스 원정에 나섰을 때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기 때문에 위용을 자랑하며 원정길에 오릅니다. 여기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여기에 지금 보면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부터 쭉 이렇게 오면서 각 지역을 통과하면서 여기에 있는 군사들을 전부 다 더 이끌고 점점 많아져서 이렇게 통과를 해서 이렇게 그리스까지 쳐들어온 겁니다. 여기에 이제 오다 보면 그 일리온이라고 우리가 흔히 트로이 전쟁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트로이가 여기에 있는데, 실제로 역사라는 책의 기록에 보면 이 크세르크세스 왕이 여기에서 이 트로이 전쟁이 있었던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감상을 가졌다, 이런 대목도 나옵니다. 자, 이때 그는 엄청난 과시욕을 내보입니다. 뭐 워낙 자기는 엄청난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과시를 하고 싶었던 그런 모양이죠. 자, 예를 들어서 함선을 땅 위로 이끌고 지역을 통과할 수도 있었는데, 자기의 힘을 보여주고 후세의 기념비를 남기고 싶은 마음에서 3단 노선 2척이 나란히 통과할 수 있는 너비의 운하를 파괴하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맨 땅을 그냥 이렇게 배를 갖다 통나무 같은 걸 올려갖고 이렇게 끌고 가도 되는데, 구태여 운하를 파괴해서, 자, 여기가 바로 과거에 크세르크세스 왕이 헬라스 원정을 할 때 이제 만들었던 그런 운하야 라고 자기의 힘을 보여줄 목적으로 운하를 파괴할 정도였으니까 대단한 과시욕이죠. 이제 이 그 크세르크세스가 이제 헬레스폰토스 해협을 넘으려고 했습니다. 헬레스폰토스 해협이라고 하면 오늘날에는 그 다르달레스 해협이라고 이야기하는 데인데, 바로 이쪽 부분이 바로 헬레스폰토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번역문에서는 보스포루스 해로 되어 있지만 지도를 보면 요 그 마르마라 해를 중심으로 보스포루스 해는 요 위쪽에 있는 해협이 바로 보스포루스 해협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헬레스폰토스가 맞고, 여기가 오늘날에는 다르달레스 해협으로 되어 있다.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해협에 다리를 놓았을 때 강풍이 일어갖고 다리가 부서지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헬레스폰토스 해협을 응징한다며 매를 300대를 치고 바닷물에 족쇄 한 쌍을 내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죄인들을 다루듯이 감히 내가 가는데 이 바다 따위가 나의 길을 막느냐라고 하면서 응징을 하는 거죠. 이 그림이 바로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채찍질을 하고 여기다가 족쇄를 한 쌍 내리라고 명령하는 거죠. 자, 오늘날에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웃어 넘길 만한 일이 되겠죠. 하지만 크세르크세스 왕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연물도 나한테는 말을 들어야 되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 아주 엄청난 화풀이를 나름대로 했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주제에서 보듯이 이것은 우리 정신의 무절제를 보여주는 거지, 이 사람이 참 현명한 짓을 했다라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예는 키루스 왕과 칼리굴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 키루스 왕에 대한 일화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키루스 왕과 칼리굴라의 이야기는 그 세네카의 분노에 관하여 3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몽테뉴의 글과 이 세네카의 글이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세네카의 글에서 몽테뉴가 인용을 해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문장이 유사합니다. 자, 그 중에서 이 키루스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죠. 키루스는 앞에서 한번 나왔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왕이고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이 키루스의 교육이라는 책을 써서 상당히 이 사람의 인격이 나름대로 고매하고 참 훌륭한 사람이었다라는 그러한 전기를 쓴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등장하는 키루스의 이야기는 역사 제1권 189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바빌론 공격 당시의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전쟁의 승패는 진군 속도에 달렸기 때문에 굉장히 서두르던 중이었는데 이 행군 중에 강폭이 넓은 긴두스강, 우리가 귄데스강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르게 된 겁니다. 여기 지금 지도를 제가 보면 여기가 이제 고대 메소포타미아 제국들이 있는 곳이고 여기 위에서부터 아래쪽에 있는 바빌로니아까지 진군을 하는데 티그리스 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요 강이 바로 귄데스 강입니다. 진군을 하다 보니까 이 귄데스 강에 딱 이렇게 이른 거죠. 근데 강물이 굉장히 거셌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왕의 그 아끼는 백마들이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키루스 왕이 굉장히 격분을 해서 이 강이 지금 굉장히 거센데 앞으로는 여자들도 무릎을 적시지 않고 건너도록 무력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강의 양쪽 강 안에 180개의 직선 수로를 방사형으로 표시한 다음에 땅을 파도록 명령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여러 개의 그러한 수로를 파서 강물을 흐트른 거죠. 결국은 공사는 완성이 됐으나 여름 내내 그곳에서 공사에 매달리는 바람에 바벨론 원정은 이듬해 봄이 되어서야 가능하게 됩니다. 키루스 왕은 사실은 크세노폰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던 인물이고 몽테뉴는 중간중간에 키루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약간은 좀 평가절하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대체로 키루스 왕은 그래도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인격이 고매했던 그런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키루스 왕과 같이 나름대로 덕이 있다고 여겨지는 군주도 이렇게 쓸데없는 자연물에 대해서 이렇게 화를 내고 분노를 표하고 이랬던 사례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만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위대한 인물도 이렇게 분노를 제대로 조절을 못해서 엉뚱한 그런 화풀이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그 예로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사물을 향한 의미 없는 안갚음에 관한 예들을 쭉 다룬 다음에 이번에는 신을 위협한 사례가 나옵니다. 여기 지금 카이사르의 일화를 제가 적어놨지만 그 전에 66페이지에 보면 이웃나라의 한 왕이 하느님에게 몽둥이 찜질을 당하자 복수를 맹세하고는 10년 동안 기도를 하지 말고 그분에 대해서 말하지도 말고 자기가 권좌에 있는 한 그분을 믿지도 말라고 명령을 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기독교 신자들이 들을 땐 참 한심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바로 그런 얘기죠. 신이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괴로워하거나 아니면 그분에 대해서 말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신한테 어떤 해를 끼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의미한 짓을 하면서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카이사르의 일화가 등장을 합니다. 카이사르의 일화는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넵투누스 신에게 한 복수이고 두 번째는 퀸틸리우스 바루스를 원망을 하면서 성벽에 머리를 박은 에피소드입니다. 이 넵투누스 신에게 한 복수는 좀 우리가 봐도 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그 다음에 이 퀸틸리우스 바루스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하면 바루스는 로마의 정치인이자 군인인데 이 게르마니아, 즉 지금의 독일이죠. 여기에서 벌어진 토이토부르크 전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치욕적인 패배를 당하여서 무려 3개 군단을 잃은 로마 역사상 최악의 패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루스가 전쟁에서 지니까 자신의 그 군단 3개가 없어진 이
카이사르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벽에다가 머리를 박았다라는 얘기인데, 물론 그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몽테뉴가 봤을 때는 성벽에 머리를 박는다고 죽어버린 부하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참 미련한 짓을 했다라고 지금 예시를 하고 있는 거죠. 트라케인들의 사례는 역사 제4권 94절에 나오는데, 트라케라는 지역은 어딘가 하면 바로 요 지역입니다. 이 트라키아라고 이야기하는 요 지역이 사는 사람들이 이제 트라케인들인데, 자, 트라케인들의 사례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들은 그 살목시스 신을 믿었습니다. 살목시스 혹은 뭐 잘목시스라고도 부르는데, 이 살목시스 신을 믿었는데 천둥 번개가 치면 하늘로 화살을 쏘며 신을 위협했다고 전하죠. 그러니까 신한테 항의를 하는 거죠. 내가 이 화살을 쏘면 신이 괴로워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했겠죠. 자, 몽테뉴는 이제 앞에 나왔던 예들보다 이렇게 신이나 운명의 대거리를 하는 행위는 어리석음 더하기 불경함까지 더해지므로 한층 더 광증이 심하다라고 평하면서 인간의 무절제란 끝이 없다라고 진단을 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화풀이를 하는데 어리석은 짓을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에세이에서 뽑은 문장은 바로 이겁니다. 하지만 우리 정신의 무절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욕을 퍼부어도 충분치 않으리라. Mais nous ne dirons jamais assez d'injures au dérèglement de notre esprit.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문장인데, 우리 정신의 무절제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큰 욕을 퍼부어도 충분치 않을 만큼 인간의 무절제, 정신의 무절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조심해야겠다라는 것이 몽테뉴의 결론입니다.